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통의 우리 그 북토크 같이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지은이라고 하고요. 네, 영화를 보셨을 테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작가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분의 작가님 같이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이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20주년을 맞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어서 이곳에서 그 두 분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 작가님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조울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디아스포라 영화제 10회를 맞아서 보통의 우리라는 특별 도서에 북해와 증인이라는 소설을 싣게 된 인연으로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박수를 치려다가 약간 놀랐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박설연입니다. 저는 보통의 우리의 김수진의 경우라는 단편을 수록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작가님들 오늘 모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동네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고 지금 근대 건축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역사적인 의미가 많은 동네인데 지금 앉아 계신 이 애관극장도 한국에서 최초의 공연장으로 알려져 있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어서 좀 이곳에서 영화를 보신 소감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작가님도 영화를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 동네에 오셨을 때 느낌이라던가 이런 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동네에 대한 느낌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질문지를 주셨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게 지금 떠오른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께 가출을 예고한 적이 있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가출을 예고하고 했었는데 그때 왔던 동네가 인천이었고 이 근방에서 분명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바다를 보러 가겠다고 하고 나왔었는데 바다는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주변에 있는 근대 건축물들에 약간 마음을 빼앗겨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걸어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좋은데 이런 곳에 이렇게 유서 깊은 극장이 있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알게 되어서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 들고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소설을 쓰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에 온다고 회사 동료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인천이 고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관극장에 대해서 역사를 저에게 쭉 읊어주셔서 인천 분들에게 애관극장이 어떤 부분에서 자부심이 되는 공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근처에 맛집들이 많다 그래서 행사 끝나고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이제 영화제가 사실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아까 프로그래머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규모가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작지만 굉장히 알찬 영화제를 만들어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애관극장에서 저희가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화 보시고 나면 이제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만 걸으시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있는 아트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실 수가 있어서 셔틀버스 타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 걸어서 이 거리의 느낌을 좀 같이 느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들이 프로그램 노트를 직접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영화를 보신 소감을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 노트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제가 엄청난 지면을 쓰게 될 줄은 몰랐고 영화를 이제 보고 같이 보신 관객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감상을 좀 짧게 적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썼는데 이렇게 엄청난 책자에 이게 영원히 남게 될 줄은 몰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썼나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되게
기대하는 작품이었고 이게 부산영화제에서 먼저 상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개봉은 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영화를 같이 보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노트 얘기를 저도 짤막하게 하자면 저는 오늘 책을 받고 조우리 작가님이 쓰신 부분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름을 보기 전까지 마치 제가 쓴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썼던가라고 생각하면서 보다가 되게 멍청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너무 제 마음같이 보셔가지고 요즘 하는 말로 왜 덕질하시는 분들 하는 말로 내가 나을 걸이라는 유행어 같은 것이 있던데 내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저 혼자 조금 했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드려보고요. 저한테는 집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저에게는 그 개념이 굉장히 큰데 영화에서도 아민도 비슷하게 약간 물론 저와는 많이 다른 맥락에서 그런 결론에 다다랐겠지만 어떤 애증으로서의 집을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썼던 감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 자체가 그가 지은 기억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의 완성이 아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집에 초대되어서 기쁘다고 썼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약간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고 본인에게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작품을 보신 관객분들한테도 사실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집이라는 게 오프라인의 어떤 장소로서의 집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의 본질, 뭔가 원형에 가까운 곳이야말로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집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있어야 집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들께도 그러면 작가님들의 집은 어디인가? 어떤 오프라인의 집이 아니라 여기 이 영화에서 비슷한 집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좀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공동체가 나의 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썼던 소설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된다라는 말을 쓴 바 있었는데 그건 주인공에게 다른 인물이 쓰는 편지에 나온 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작가인 저의 소망이면서 믿음이기도 해서 그런 구절을 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작중에서도 가족들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아민이 또 가족들에게 정체성을 털어놓고 클럽에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울었는데 네, 뭐랄까 그러니까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거니와 이제 나에 대해서 드디어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고 그런 다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집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지금 떠올려 봐도 굉장히 벅찬데 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집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저도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 내가 선택한 나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과 편하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프로그램 노트에 썼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제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는 떠나지 않을 곳에 당도했다는 사실을 아민이 알게 되었다고 썼는데 결국 집이라는 곳의 궁극적인 궁극적인 의미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떠나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내 의지로서 머물기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결국에 진정한 나의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금 박선현 작가님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커밍아웃 한 다음에 약간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뭐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형이 이제 아민을 데리고 나가서 그 장면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형이 아민을 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제 어디 데려갔을 때 약간 일반적인 조금 여성을 파는 곳을 데려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이제 워낙 그런 편견이 있으니까 이제 이 형은 이슬람 쪽이고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 동생을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그 펼쳐지는 공간이 굉장히 클럽이 뭔가 아민한테 너무나 그 소중한 공간이 될 만한 공간이 확 펼쳐지는 그 순간이 되게 반전처럼 느껴지면서 뭔가 띵 하는 우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확 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뭔가 그 반전의 순간이랄까 뭔가 의외의 순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그런 시간은 사실은 뭐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짧아도 사람의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 있고 다른 풍경으로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들한테도 혹시 사시면서 그 같은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실 되게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객들에게도 되게 반전을 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민에게 어떤 불행이나 비극이 닥칠까봐 그리고 이제 영화의 러닝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배드 엔딩으로 끝날까봐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보다가 딱 음악이 펼쳐지면서 그 과거의 소년 시절에 즐거웠던 아민의 모습과 약간 교차되는 감정을 느낄 때 저도 작가님처럼 좀 울컥하고 눈물이 나긴 하더라고요. 너무 조마조마했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아민과 같이 어떤 조마조마 끝에 사실 반전적으로 그렇게 반짝하는 순간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반대였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음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낙담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의 반전이라고 하면 그 낙담으로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좌절하고 슬프고 여기가 되게 비극이고 내 인생의 배드엔딩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후에도 사실 삶이 좀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또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 그게 오히려 좀 반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 장면에서 감독님이 아마도 그 의도를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화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이성애를 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남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적인 형의 모습이 나오거나 근데 그런 편견을 한번 이용하고 싶어서 그런 연출을 넣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독님도 참 이 생각이 너무 장난꾸러기시네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약간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안도감과 함께 그런 한편 저는 생각지 못한 선의나 뭐랄까 내 인생에 이런 사랑과 인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약간 이상한 얘기를 여기서 해도 좋은 얘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2009년에 집회에 한창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집회 현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집회였는데 시청 광장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경찰 진압 때문에 다 같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제가 넘어졌었는데 화단을 넘어가야 하는데 뒷사람들도 같이 넘어가야 하고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 뒷사람들도 못 넘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난 여기서 끝났구나 밟혀 죽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잡히거나 하는 걸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수천 개의 팔이 저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해요라고 하면서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수천 개의 팔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꼈었고 그래서 마치 공중에 뜨는 것처럼 일어난 다음에 무사히 화단을 넘은 다음에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나를 꽤 자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지 못한 선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장면이 항상 생각나는데
그때가 제가 21살 때였는데 아직도 지금 34살이거든요. 아직도 이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선의를 경험할 일이 우리 인생에 그다지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건 어디에나 떠다니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뭔가 아득한 심정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희망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영화가 아민의 실제 얼굴이 나오지 않잖아요. 다 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어떻게 보면 다큐하고 애니메이션이 같이 있는 조금 아민의 목소리는 들려주지만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 영화가 나간 다음에 어떤 신변의 위협이나 그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저는 아까 말씀 주신 약간 그 선이랑 되게 수천 개의 손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영화이다 보니까 소설을 쓰실 때도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실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설가는 실화를 다룰 때와 완전히 실화가 아닌 뭔가의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지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와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집필하는 방식이라던가 태도라던가 뭔가 구성 방식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지, 네,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 이거는 좀 여쭤봅니다. 네. 소설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개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라는 실존하는 사람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걸러서 허구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실화이고 어떤 것에서는 어떤 것도 실화가 아닌데, 이 영화와 관련한 개념의 실화라고 생각한다면 뭐 역사소설이라거나 실제로 존재한 특정한 인물에 대한 뭐 팩션 소설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싶긴 한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의 아민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실제로 전체를 관통하는 소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소설가로서는 엄청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쓰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언제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것을 쓰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좀 주지하면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기 전부터도 이 다큐멘터리가 형성된 방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 너무나 잔혹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한 사람의 삶에, 근데 이것을 실화라고 여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화하고, 그러니까 이 필터를 한번 걸치고서도 여기서 맨 처음에 아민이라고 불리기를 원한 남자라고 이 영화를 저는 소개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민이라는 이름은 가명이겠죠. 우리가 그를 아민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면 가명으로 함으로써 이 이야기에 약간의 허구성을 더하는 것인데, 그 이름만 바꿈으로써 완전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 사람의 시점에서 술회된 다큐멘터리임에도 가명을 쓴다는 것만으로 약간 이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든 것인데, 사실은 소설을 쓸 때도,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에서 인물들의 이름만 바꾼다든지 장소만 살짝 바꾼다든지 시간과 뭐 약간의 디테일을 바꿔서 소설을 만드는 방식도 가끔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다큐멘터리와,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와 허구를
완전히 목표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창작자로서 스스로에게 고민을 해볼 때다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답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는 질문으로 계속 다가올 그런 영화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요새 약간 논란 같은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를 왜 소설에 그대로 옮기느냐, 약간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현실을 창작물에 옮기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깊게 나눌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지금 이 책을 다 아마 안 읽으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오리 작가님의 작품에는 이제 2명의 이제 성소수자가 혼인 신고를 하러 뉴욕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근데 다만 이 혼인 신고를 했지만 이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의 주인공 2명인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아민 같은 경우도 난민과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선원 작가님이 쓰신 김수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조금 더 상상력이 보태져서 자궁으로 임신을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분도 이제 성별 전환을 하신 트랜스젠더가 인공 임신을 하셔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아민하고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다른 결의 이제 소수자인 것 같아서 두 분 작가님들이 이제 그 주인공들을 탄생을 시키셨으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아민에게 뭔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네. 물론 아민이 들을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건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냥 뭐 굳이 누구의 입을 빌어서 아민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제가 아민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사실 그 무엇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마무리에서는 어쨌든 아민이 다시 연인에게로 돌아와서 둘이 재회를 하고 함께 살 집을 꾸리고 그곳에 이제 들어가면서 같이 정원을 걷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이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2022년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난민 문제라든지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어떤 것도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결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차마 지금의 어떤 것을 분절시키면서 딱 말을 건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제가 좀 눈물이 많아서 좀 울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 근데 울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제 소설의 주인공 수진이가 아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는 수진이가 그렇게 뭐랄까 정의로운 말을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수진이라는 주인공 자신도 트랜스젠더고 그 인공 임신을 시도하는 인물이지만 그래서 스스로도 그 자기 몸과의 불화로 디아스포라의 인물이긴 한데 그 사실은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디아스포라를 겪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큰 개념으로 너무 약간 거창하게 말했나 싶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약간은 타자화하는 시선으로 보면서 안 되셨어요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완전 보통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까 잠깐 나왔었던 얘기로 아민의 형이 커밍아웃의 순간에 아민을 때렸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어쨌든 수진도 잘 모르는 문화권의 난민 출신의 성소수자를 만났을 때 안 됐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근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이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실수지만 그렇게 실제로 말해버린다면 그렇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교정해 가면서
그 대화를 더 나눠가고 함부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게 되어갈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맨 처음 만나서 첫 마디는 뭐 첫인상이 안 좋게 남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가님들 작품의 얘기를 잠깐 그래서 좀 해보면 그 조우리 작가님은 쓰시면서 죄송합니다. 그 작가의 말에 이제 이주의 생활하는 것과 삶을 이주하는 것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주해서 생활하는 것과 삶 자체가 이주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게 자이든 타이든 좀 여러 가지 맥락이 다를 수 있어서 작가님 보시면서 이 소설과 연관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소설 부캐와 증인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 레즈비언 커플인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다른 이성애자 커플의 결혼식과는 다르게 약간 세레머니의 개념이기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뉴욕에서는 여행자들에게도 혼인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갖고 싶다.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각자 회사 휴가를 내고 뉴욕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그렇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뉴욕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동성혼이 법제화된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 국내의 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하시는 분들로부터 그 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살아라.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듣는데 약간 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간다는 것 그것이 과연 자의에 의한 이주인가? 라는 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난민의 이주와도 다르지 않다. 근데 마치 스스로 선택해서 되게 주체적으로 이민을 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난민들의 경우에는 원래 살던 나라, 그러니까 본국보다 더 좋은 환경의 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해서 간다면 그것이 또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재단하는 시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나의 선택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민 신청서를 쓰고 비자를 받고 국적을 바꾸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 소설을 쓰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주라는 것과 거주라는 것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생활한다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많이 이 소설을 쓰면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아민의 삶에 대해서도 처음에 본인의 고향에서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했다가 다시 또 유럽으로 망명을 하고 그러면서 생활 면에서는 어떤 점에선 안전하거나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얻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되게 고학력자의 삶을 또 살면서 국적도 안정적으로 취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스스로가 선택한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본인이 선택한 삶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김수진 같은 경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여자였는데 내가 왜 어째서 여자가 되고 싶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김수진이 하거든요. 그 질문과 가족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려야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난민의 모습이 저는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난민의 존재를 난민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숨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고 이 거짓말을 알게 된 그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의 뭔가 기초적인 믿음이 아예 흔들리게 되는 그 아민의 모습이 좀 겹쳐졌는데 작가님 보셨을 때 이 정체성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 제대로 뭔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의 슬픔 같은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김수진의 그 질문과 아민의 그 모습이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님도 보시기에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약간 반대 차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하신 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여자였는데 어째서 여자가 되고 싶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왜 내가 원래 여자인 내가 왜 여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해? 라는 말을 약간 그 김수진이라는 캐릭터가 하는 뭐랄까 그 자부 같은 거, 나 원래 여자거든 하는 그 스스로 약간 좀 더 자세를 꼿꼿이 하는, 허리를 세우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서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 아민의 그 가족을 부정해야 하는 부분과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아민이 아무렇지 않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들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다른 공동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물론 슬픈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가족들이 이미 아직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나를 긍정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 모두 지금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모두 살아서 나를 지지하며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만 있다면 괜찮지 않나? 라고 저는 얼마간은 그 상황에 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편의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 스스로 약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의 가족이 이렇게 강인하게 살아남았고, 그리고 나도 나의 가족에게 그런 가족이 되어주고 있음에 좀 그 사실에서 스스로 약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 화면 속에 아민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문에 뭔가 현답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작가님한테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제 관객석으로 좀 마이크를 돌려보고 싶은데, 영화를 보시고 그다음에 또 혹시 책을 읽으신 분이 있다면 작가님들한테 좀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손을 들어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토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 맨 마지막 장면, 캐스퍼가 아린 맞나요? 주인공 이름 아민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전 그게 결국 인간의 어떤 태생적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항상 주관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대상화하고 그 인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제한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예술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그런 결말이 이 감독이 이 인물을 대한 태도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캐스퍼가 들고 있던 그 선인장이 어쩌면 아민일 거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선인장처럼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고 항상 그 식물을 키우고 싶고, 하지만 항상 가지가 돋쳐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저는 어쩌면 인물이 어쩌면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떤 해피엔딩이나 어떤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중립적인 감정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작가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는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너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그렇다면 작가님들은 창작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인물을 창조하실 때 그 인물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인물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수행하시는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작가님 모두에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감상 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봐가지고 특히 그 마지막 장면에서 캐스퍼가 집에 널 안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이걸 안고 들어갈까 하면서 선인장을 끼고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그 영화적으로 굉장히 도식적인 얘기구만 하고 좀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식물 완전 초보 식물 집사로서 얘기를 하면은 선인장은 과습만 주의하면, 그러니까 물을 아예 자주 주지만 않으면, 물 주기를 아예 까먹어버리면 굉장히 강인하게 버티는 식물이어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시를 놓쳐서 밀어내는 식물처럼도 느껴지지만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줄 식물이기도 해서 뭔가 캐스퍼가 느끼는 아민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그쵸. 그리고 감독님도 뭐랄까, 감독님이 아니라 아민 본인이 엔딩 크레딧에서 사랑하는 KR에게 편지를 남기면서 때로는 꿈도 포기하면서 내 곁에 있어 주었던 그러니까 스스로가 꿈을 포기했다는 것인지 KR이 꿈을 포기했다는 것인지 약간 애매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유쾌하지만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너를 정말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얼마간 서로를 훼손시키면서도 계속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고, 질문하신 취지로 돌아가서 인물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뭐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굳이 하려고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것 또는 제가 봤다고 상상하는 것, 봤다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어떤 인물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쓰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트위터의 어떤 타레인데, 되게 너무 유명한 타레라서 책으로도 나온 바 있는데, 다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나 하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인상 깊었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진짜 정말로 창작에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창작자가 너무 작품을 잘 해버리면 그 자신의, 그러니까 창작자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는데 관찰이나 재현을 너무 잘한 나머지 그 자신의 인식을 뛰어넘는 재현을 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드는 예시는 뭐였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저자는 인종차별주의자였는데 흑인 캐릭터들을 그리는 과정에서 흑인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한 나머지 인종차별주의자인 자기 자신의 인식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나올 수 없었던 흑인 캐릭터의 모습이 묘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흑인 노예 사회에서도 뭔가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인물 군상에서 왜 이런 행동과 모습을 보이는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버리는, 저는 잘 쓰이는 작품이라면 그래야 한다라고 저도 믿게 되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인물을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약간 강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저는 오늘이 약간 그런 날인데, 컨디션이 좋으면 말이 잘 될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말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나 오늘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나 오늘 왠지 막 손에 실수가 많은데? 손이 뭔가 움직임이 둔한데? 라는 컨디션에 따라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완전한 이해라는 것은 없고 순간순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에 대한 이해 정도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잘 본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창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 말에 이어지는 거기도 한데 이해해서 그 인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이해하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쓰지 마라라고 말하는 그 친구를 끊으셔라. 그게 창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품이라는 건 사실 작가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쓴 작품과 올해 쓴 작품과 내년에 쓸 작품의 주제나 뭐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소설을 쓰고 있는 중에도 첫 장을 쓸 때 저와 마지막 장을 쓸 때 저는 시간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작품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작품을 썼던 그 순간에 내가 얼만큼 세상을 알고 있었는가의 어떤 지점의 표지 같은 것이라서 결국에 다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데 다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서 쓰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분도 하고 싶었던 말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서 쓰지 마였을 거예요. 모르는 걸 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제가 뭐 100년을 산다고 해서 세상의 몇 프로를 알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소설에 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하게 아는 것만 쓴다면. 하지만 소설을 쓰고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캐스커의 모습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사람이 뭐 애니메이션이라서 정확히 이 사람의 인종과 뭐 국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난민으로서의 아민의 정체성을 영원히 그 사람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알고 싶어 하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민에게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참 순정파구나 라고 생각해서 참 아민 행복하겠다. 저렇게까지 밀어내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하는데도 공항에서 기다리고 널 위해서 집을 사고 막 저런 헌신적인 남자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좋은 남자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안 되면 이혼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창작자로서 너무 창작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스스로 창작자로서의 자신을 되게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제약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친구와 멀어지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엄청 꿀팁을 주셨는데 제가 잠시 잊었는데 질문자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플러스가 책이 있지 않을까. 엄청 예뻐요. 책이 되게 이렇게 엄청 공들여서 디자인이 돼 있고 작품별로 또 다른 색깔로 또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사시지도 못해요. 네, 참고로 살 비매품이에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매품이기 때문에 네. 질문하실 분은 또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그 작가님들 얘기해 주신 거 감사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아까 설현 작가님 얘기하실 때 이게 저희가 자이든 아니면 타이로도 이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특히 이 영화를 보면서 아민이 결국 저는 집을 찾았나? 라고 했을 때 집을 찾았다는 생각은 좀 안 들었고 그리고 그 집도 뭔가 아까 이제 그 지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심리적인 집이라고 더 많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던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아민이 결국 집을 못 찾은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 이 아민에게 있어서 보통이 된다는 건 뭘까? 이 아민이 추구하는 게 이제 집을 찾는다고 보통의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도 이제 캐릭터를 쓰시고 하셨는데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보통의 우리가 된다는 건 뭘까? 이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결국에 이제 아민이 뭐 자신의 뭐 성 정체성도 제대로 발휘하고 집도 찾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찾아간 다음에는 보통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또 보통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이라는 게 굉장히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작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보통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미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 보통의 우리라는 제목이 붙었나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70억 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70억 명이라고 치면 70억 개의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정체성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민이 그러했듯이 난민이자 성소수자라는 그런 정체성들로 그 괴로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면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모두가 보통이지 않나 그 누구의 고통이 더 크고 누구의 디아스포라가 더 격렬하게 나에게 그 다가오는가 같은 문제는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실제로는 뭔가 무게의 경중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근데 모두가 이미 디아스포라를 겪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 모두니까 모두 보통이 아니거나 보통이거나라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보통인 거고 그것이 보통의 우리인 것이다라고 약간은 말장난 같겠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소설 아마 아직 읽어보시지 못했겠지만로 예를 들면 수진 씨가 트랜스젠더로서 이제 성별 정정 수술을 받고 법적 정정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수진 씨는 보통이 아니었나?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 서술에서도 나왔듯이 나 원래 여자였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진 씨는. 근데 그래서 뭐랄까 아미는 자기의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고 장면에서의 그 자기 삶의 어떤 굴곡진 장면에서의 느낌들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나는 되게 특별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나는 어쨌든 그냥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언어화한 적이 없겠지만 왜냐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스스로를 보통의 우리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남으로써 이제 그 스스로를 보통의 우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기를 저는 좀 바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소설의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인물들이 레즈비언 커플로서 어떤 슬픔의 순간들을 맞이하겠지만 365일 24시간 그 슬픔에 잠겨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민도 지금 우리는 영화에서 약 2시간가량 그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삶 전체에서 매번 난민으로서의 정체성,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 그 디아스포라가 그를 괴롭게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평균이라거나 그냥 무난한 어떤 상태인데 어떤 순간 우리는 다 보통이었다가 어떤 순간 다 고유하고 또 어떤 순간 특별했다가 또 어떤 순간은 자기에게 납득하지 못하는 미달의 순간이 있기도 하고 모두가 그런 것을 겪는데 결국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고 혹은 만들고 하는 것은 그 보통의 순간들 사이사이에 있는 고유하고 특별한 순간들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서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보통이다. 그 모든 욕망이 사실은 인간의 보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네. 일단 영화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이해하고 싶은 것에 대해 쓴다는 말씀도 되게 정말 와닿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현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조금 상관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생각돼요. 또 유행처럼 소설에서의 소재로도 번지고 있는데 작가가 굳이 그 인물을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그 인물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저는 쉽게 발을 들인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읽는 입장에서 되게 그 소재로부터 받는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수자를 인물로 한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 입장에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어떤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소설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성소수자를 소재로 한 소설, 그러니까 퀴어 문학이라고 불리는 소설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어떻게 보면 유행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멀었다. 더 쏟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뭐 문학의 시작 역사를 생각하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활자가 있었을 때부터 문학이 있었겠죠. 그 긴 시간 동안으로 따져보면 퀴어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또 아주 약소합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마음으로 더 많이 써야겠다, 더 많이 뿌려야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비퀴어 문학에 비해서 퀴어 문학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퀴어 문학이라는 범주로 뭉뚱그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통의 우리라는 책에 나오는 4편의 작품도 퀴어 문학이라고 묶을 수 있지만 제각각의 또 다른 장르와 다른 주제와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고, 박소련 작가님의 작품과 제 소설에 똑같이 레즈비언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구분이 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그 소재가 가지는 압도감이 아직 독자들에게 낯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낯설지 않아지면 그 작품의 개개성이 보일 것이다. 그러려면 더 많이 쏟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독자 개인으로서 피로감을 느낀다면 내가 이것이 어떤 시대의 흐름이다 혹은 시대적 부름이다 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읽으실 필요는 없고, 재미있으면 재밌게 읽고 재미없으면 그냥 이거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결국 독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진하겠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거의 똑같은 그럼 저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작가님도 더 열심히 쓰셔서 저 독자님을 감동시키는 걸로. 네. 아니요, 근데 그 최근에 한 대담에서 했던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한번 재탕을 하자면, 그 2020년 후반이었었나 2019년 후반이었었나 정세랑 작가님이 쓰신 미니픽션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 미니픽션 기획에 저도 작품을 싣고 나서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다가 본 거여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제가 러브픽션이었어요. 근데 정세랑 작가님 얼마나 연애소설 재밌게 잘 쓰시나요? 근데 이분이 쓰신 미니픽션은 약간 페이크 에세이 형태로, 그러니까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정세랑 작가님의 아마도 그 솔직한 심경처럼 보이는 글이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연애소설을 몇 권 썼는데 이제 맨정신으로 남자 사랑하는 소설 못 쓸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쓰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일단 문화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크게 그 반향을 일으켰었고, 실제로 위계형 성폭력이나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관습들이며 뭐 누적되어 온 것들이 많이 터져 나왔고, 근데 가해자의 성별이 뚜렷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이성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여성 작가들이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실용적으로는, 그러니까 작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게 되었고, 근데 그렇다면 굳이 남자 사랑하는 소설 쓸 필요 있나? 여성 작가가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에서 굳이 남성을 사랑할 필요 있나? 그러면 여성 사랑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써도 재밌게 잘 쓸 수 있어 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로로 쓴 것이지, 요즘 퀴어 문학 잘 나간대 그러면은 나도 퀴어 문학 탑승해야지 하고 막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 자신에 대한 변호만이라도 해보려고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약간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쓰시는 작가님도 아예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작품들은 보시면 아시잖아요. 또 독자님들 눈이 날카로우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퀴어 문학이라는 소재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작품은 이제 안 보시면 그만이고, 재밌는 작품들 많이 소비해 주시면 더 재밌는 작품들 계속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을 노려보자는, 약간 되게 뭔가 개발적인 공익 광고 같은. 네.
우와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 저 마지막 질문만 받고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네. 그러면 네. 괜찮은가요? 네네네. 네,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세 분의 감상을 들으면서 공감했던 지점이 이제 저도 클럽에 데려갔을 때 일단 펑펑 울었고요. 그 전에 저에게 또 굉장히 와닿았던 장면 중 하나가 첫 번째 피난에 실패했을 때인데요. 그때 저는 그 엄청나게 큰 배가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올 때부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람선 쪽에서의 시선과 올려다보며 반가워하는 피난민들의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비춰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거기서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볼 때 계속해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그 실제 푸티지, 그 찍은 그 장면들을 계속 활용하기도 하고 뭐 아민이 직접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느껴지는 무기력함 혹은 플래시가 터질 때 느껴지는 어떤 폭력성 같은 것이 계속 느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기록을 할 때 이 기록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곤 하는데 이런 뭐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혹은 내 기록의 한계 때문에 정말 내가 쓰고 있는 사람들,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무기력함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으신지 혹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마음이 창작의 동기가 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배에서의 장면은 아마 많은 관객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 좀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 또 지금의 2022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바다와 배가 주는 또 구조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사실 감독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을 되게 성찰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나는 어디서 보고 있는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각성시키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의미 있게 봤던 장면이었고 사실 제가 이제 첫 단편집에 실었던 소설 중에 11번 출구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작품의 결말 부분을 제가 처음 작품을 발표한 뒤에 몇 년이 흘러서 책에 실으면서 결말 부분을 살짝 바꿨어요. 왜냐면 처음 그 소설을 썼을 때는 세월호가 가라앉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여서 약간 좀 인간에 대한 인류애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까? 그래서 약간 좀 비극적인 결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배 위에서 작은 구명선을 내려다보는 심정으로 오만한 작가의 태도로 그 인물에게 비극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책을 실으면서는 다시 그걸 보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잘못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나에게 또 어떤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그 작품을 보는 독자들에게 그 마음을 전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의 결말을 살짝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국에 계속한다는 것 지금 좀 힘듦을 알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멈추는 것보다 한 걸음이라도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긴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봤을 때 적어도 그때 나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들 많이
생각하시는 말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나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좀 의지. 그래서 어떤 무기력한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순 없겠지만 나는 달라졌다. 그렇게 달라진 나들이 모인 것이 결국 달라진 세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희망을 가지려고 스스로 의지를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음으로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질문 듣고 처음 이제야 막 하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저도 그 배에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큰 배에서 작은 배를 내려다보는 장면 보면서 그 장면에 그건 굉장히 분노를 네, 자극하는 그 멍청한 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무슨 생각이 그러니까 질문 듣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왜 찍었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본능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고 아마 비싼 돈 주고 샀겠죠. 돈 많은 백인들이. 근데 비싼 돈 주고 산 그 캠코더와 카메라가 마침 있고 신기한 장면이 있어서 아마 그때 인스타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트위터도 없는데 아마 그들에게는 싸이월드도 없었을 테고 인터넷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디 올릴 수도 없고 아마 집에서 혼자 봤겠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현상하고 녹화해서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계속 볼 장면이었을까요? 그냥 그 현장에서 신기한 것을 보았고 마침 그걸 담을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찍고 싶다는 욕망이 마치 눈앞에 먹을 것이 있을 때 먹고 싶다라는 욕망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욕망과 목적이 구분되긴 하지만 고도로 발전한 욕망이 목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목적을 먼저 가지고 아민을 인터뷰한 감독님이나 뭔가 그 물론 직업적인 이유에서였겠지만 그 난민 수용소를 촬영해간 기자들이나 아마 목적이 있다고 해도 카메라의 사용들은 다 달랐을 것이고 근데 그렇다면 그 욕망은 어떤 식으로 고도화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목적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 이 맥락에서 제가 작품을 쓸 때 독자님들을 어떤 방식으로 의식하는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욕망으로 쓰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그 욕망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되게 1차원적이고 대신 단순한 대신에 굉장히 솔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돈 벌고 싶고 재밌는 얘기를 제가 보고 싶어서 저는 쓴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제 안에 아예 없던 게 나오진 않죠. 쓸 때.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든 사후적으로 목적으로 해석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쓴 작품들이. 예를 들면 여성서사라는 말을 저는 작품을 발표하고 나서 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쓴 후에 사후적으로 내 작품이 그렇게 읽힐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작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에게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석되었을 때 저는 왠지 기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갖고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때부터 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은 되게 1차원적으로 사실은 아직도 쓰기에 대한 욕망 자체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한테는 고민을 더 남기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대화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답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볼 거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때문에 그 마지막 질문 저희가 좀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되게 좋은 질문과 답을 해주신 관객분들과 작가님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